이따 내가 노래를 좀 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노래가 나오면 내가 이제 바뀔 수 있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저기 지금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달력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이제 우리 시청자가 내가 보여줄겠네. 이 병에다가 보내신님, 예, 틀림없이 이게 한 병은 오미자 진액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마셨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이걸 새로 개봉을 했는데, 아니 좀 점도가 틀려. 그리고 내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걸 이만큼 탔어요. 그래가지고 쭉 마셨는데 맛이 좀 쓴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술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하지?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술 같지 이거? 어떻게 내가 이모티콘은 강태라 그랬지. 잠시만, 아까 강태를 봤는데. 아이고 오늘 이거 방송 못하겠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거 좀 술 같지 술? 나 술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나 이거 진짜 이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자동으로 이게 오미자액이 왔다가 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술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술로 보낸 거지. 어떡할 거야. 나 진짜. 원래 안 그랬는데 조그맣게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아. 저게 발효가 된 건가? 내 오미자 진액만 보내라 그랬잖아요. 오미자 술을 보내면 어떡해요. 아닌가? 이게 받아서 술이 된 건가? 얼굴이 지금 뻘개지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요즘에 자객이 너무 많어. 이걸 어떡하면 좋아.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진액이 뜨거우면 술처럼 된다. 내가 이거 저긴데 냉장고에 계속 넣어놨는데. 이리 와봐. 너 이모티콘. 내 이모티콘은 강태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내가 술 안 먹었다니까.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 이게 오미자에 틀림없이 오미자 진액인데. 오빠 술 다 깨면 집에 가태야 줄게. 저기서 술만 깨고. 이게 낮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데 이게. 30분 마셨다 가자. 내 술 안 먹었다니까. 오미자 액을 탔는데
색깔이 틀려. 그치? 색이 틀려. 아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거 따라서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이러면서 아휴 그래 평상시에 미리 마시지도 않는데 내가 오늘따라 목이 말라가지고 아 이게 다 남자라면 때문이야. 아니 라면이 다 롯데 거라서 롯데가 아닌 라면을 막 골라서 샀어. 이게 그 저기 롯데가 아닌 라면이 삼양라면도 빼고 농심라면도 빼고 팔도라면밖에 없어갖고 내가 팔도 남자라면을 타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짜? 그냥 이제 이거 벌컥벌컥 마셨는데 똑같으네 이거. 막 노래 부르고 싶어. 어떡해. 아니 근데 맷도술인데 이게 물 탄 건데 이래? 물 탔는데 기분이 그런가? 내가 원래 소주를 3병을 마셔도 내가 멀쩡한 사람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술 깨야지. 이게 술 때문일 수도 있어. 내가 이게 그냥 마테차를 한 병 다 마시고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낮에 먹으면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 옛날에 내가 낮술을 마시고 딴 동네에서 발견된 적이 사랑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잖아. 술김에 맞짱을 한번 떠봐. 이리 와봐.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이리 와봐봐. 누가 우리 사진 게시판에 이런 거 올려놨어요.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를 철저히 밝혀주길 바란다. 당신 말이야. 이거 봐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일단 던지고 마는 이것뿐이 아니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고교 무상 의무 교육. 우리 딸내미 지금 저기 뭐지 그거? 밥 먹는 돈도 내고 지금 등록금도 내고 이거 어떡할 거야? 맞춤형 보육 서비스 이거 지금 난리도 아니야 지금. 공약은 지가 해놓고 돈은 지방정부에서 내라 그러고 말이야. 뭐? 취업 스펙타파? 야! 뭐?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 진짜 아이돌범 서비스 확대? 야! 지금 도대체 법무부하고 검찰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법무부하고 검찰 이렇게 막 지르는 사람 이거 말고 무슨 장애인 복지비 기타 등등 많잖아.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 도를 넘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를 밝혀주길 바란다. 이 진짜 법무부하고 검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이런 사람 빨리 잡아 넣어야지. 목이 뜨거운 것 같은데. 아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게 아이고, 이래 어떡하면 좋아. 잠깐만 일단 기다려봐봐. 떠들지 말고 기다려봐봐,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가만히 있는 거구나. 내가 움직이는 거구나. 아, 내가 진짜 술 많이 먹어도 안 취한 사람인데. 아우. 이 아이고 이거 참 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지금. 큰일 났네. 아, 내가 물 마셨는데. 어?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거 뉴스타파 보면 안 되지 우리. 아유 이거 참.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지금? 아유 울렁울렁하고 이거. 팩트TV도 보면 안 되고 뉴스타파도 보면 안 되고. 아이 경향신문 이건 봐 되겠다. 이것도 보면 안 되나? 자, 우리 저기 올리시는 님들 어떡할 거야 이거. 다음으로는 서재효 총학생회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현장이었다. 이 말은 아베 총리가 아니고 일본의 어떤 골수 지식인도 아니고 바로 고려대학교 강의실에서 심지어 지난주 수요일에 교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대학생으로서 경제학과 정한기 교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본군 위안소의 생활이 살만했다고 하셨나요? 문필기 할머니는 일본의 비단 짜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다는 일본인의 말에 16살에 일본군에 의해 위안소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 곳은 비단 공장이 아니었고 일본군 위안소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위안소 생활이 그렇게 풍족한 생활이었다면 지금 90이 넘으신 할머니들께서 24년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자신의 몸을 버려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도 않을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7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학기 교수님께 제대로 된 공식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강제징용자들에겐 사죄를 요구하며 학교 당국 또한 이에 대한 대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광장을 지나시는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4대 경제학과 전교포요바 학생회장 1사학번 박희석입니다.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후세대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의 사회가 이렇구나, 더 사회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입니다. 정한기 교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역사의 강의를 왜곡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노예로 끌려가셨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돈을 위해서 남은 것이다 라고 모욕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 새내기가 들어왔을 때 강의실에서 식민사학을 가르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모욕했던 교수가 떳떳하게 너희들을 강의할 것이다, 이 사실을 내년에 들어올 새내기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민족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고려대학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정한기 교수를 해임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민족의 대학이라고 스스로 칭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일파를 요구하는 정한기 교수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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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학교 당국은 정한기 교수를 즉각
해임하라! 해임하라! 야, 고대생들 멋있다! 고대생들 아주 멋있어요. 훌륭합니다. 내 일요일날 그 고대생들더러 니네 뭐하냐 이러면서 시비 건 거 내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내 지난 일요일 밤에 그 고대 망원 교수 얘기를 전하면서 이 고대생들 너네 이런 걸 참고 있냐? 너네 이 민족 고대 이게 부끄럽지 않냐? 그러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교수를 해임하라고? 네, 이렇게 멋있게 들고 일어난 고대생들을 위해서 박수. 뭐? 눈 떠져라. 눈 뜨고 있거든 지금? 내 눈 부릅뜨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내 술 안 먹었다니까. 이거 봐, 얼굴도 안 빨개 지금. 그냥 이게 오미자 액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오미자 액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게 아니 그 라면이 잘못됐나. 고대생 멋있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가만있어 봐봐. 아까 뉴스타파 봐도 된다 그랬지. 내가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국민 TV를 잠깐 봅시다. 네, 국민 TV. 총장 직선제와 대학 민주주의 수호를 호소하면서 누구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를 기리는 행사가 오늘 오후에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앵커가 바뀌었구나. 전국에서 대학 교수와 학생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교수들이 뜻을 모아 거리에서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지인 PD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입니다. 네, 행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고현철 교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 교수대회는 조금 전 사정연합 새누리당 청와대 항의 서한을 전달한 뒤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고현철 교수 추모와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총 참여 인원을 1000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오후 2시경 여의도 산업은행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대학 민주화를 촉구하며 투신한 고현철 부산대 교수를 추모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대학을 사랑하셨고 민족을 사랑하셨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현철 교수님, 당신의 거룩한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이에는 대학 총장의 직선제를 쟁취할 것이며 대학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것이며 사회 민주화도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부산대 동료 교수인 무용학과 박은하 교수는 진훈무로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교육부 규탄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한국 비정규 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들이 뜻을 모아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 교수단체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사례는 여럿 있었는데요. 직접 거리로 나와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교육부의 압박과 횡포를 규탄하면서 투신한 고현철 교수의 죽음이 대학 자율성 회복과 관련해 교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한 계기가 됐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계기는 지난 2012년 교육부 방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김기석 부산대 총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나섰고 교수회 소속 30여 명의 교수들이 210일 동안 총장실 부속 접견실 점거 농성에 나섰습니다. 결국 김기석 부산대 총장이 직선제 복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총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을 바꿔오던 김기석 총장이 결국 총장 후보자 간선제를 최종 확정한 겁니다. 부산대 교수들은 이에 맞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고현철 교수는 본관 국기계양대 위에 올라 투신했습니다. 네, 당시 고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는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대학 민주화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됐습니다. 고인의 유서 내용 중 일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 고현철 교수는 자신의 유서를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무뎌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은 지난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무뎌져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각성되고 진정한 대학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질 것이라면서 자신이 투신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교수비상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서 그간 교수라는 안정된 신분에 안주해 왔다면서 대학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책동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 규탄 집회에서는 전국 국립대, 사립대 교수연합회 대표들과 민교협, 사국본 등 대학민주화를 위한 교수단체 대표들, 그리고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규탄 발언에 동참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학생 신분으로서는 유일하게 발언자로 참석해서 대학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부산대학교의 2만 학생들, 2만 회원님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으로서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을 생각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한 감정들이 솟아오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은 부채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학생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10월 2일 날에 전국의 국립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전국 국공립대 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함께 한다는 것을 교육부에 보여줄 것입니다. 네, 오늘 교수대회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궁금한데요. 네, 전국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포함해서 5가지 요구를 항의서한에 담았습니다. 전국 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항의서한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폐기, 두 번째로는 국립대 총장 선출 관련 민주주의 보장, 세 번째로는 대학 평가제도 및 구조개혁법 폐기, 다섯 번째로는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 강사법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가칭 학문과 자유,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 대학교 교수협의회를 출범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대학이 이 대학가에서 데모가 사라진 게 1995년에서 6년경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이 별로 없었어요. 없다가 1980년대에 전두환이 1980년대 이제 전두환이 대학 입학 정원제를 자율화했어. 그러니까 졸업 정원제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 똑바로 하는지
잘 감시를 해야 돼, 지금. 졸업 정원제로 하고 입학 정원을 늘리면서 대학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80년대에 대학생 숫자가 확 늘어난 거야. 대학생 숫자가 확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광주 학생들이 광주의 이 광주 일고, 이게 공부 제일 잘한, 광주에서 공부 제일 잘한 애들이 광주 일고인가 다녔어. 얘네들이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런 데를 딱 간 거지. 가가지고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권 학생들이 생긴 게 82학번이야. 그게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82년도에 서울로 대학을 와서 82학번들이 그 이제 대학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85년도 그 정도가 된 거잖아요. 84년 5년. 그래가지고 이제 84년 5년에 많은 학생들을 의식화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의식화된 아이들이 84년경부터 그 총학생회 운동을 합니다. 원래 이제 70년대에서 83년까지 가는 대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없었어요. 맞지? 여기까지 맞지? 그러다가 이제 83년 4년 이때 그 학도호 국단이라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무슨 군대식으로 학도호 국단장 이걸 뽑아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대학생인데, 심지어 여대에서도 학도호 국단장이 일주일에 한 번 뭐 전체 차렷 그러고 막 사람들 군기 잡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 격려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었어. 그래갖고 여대 대표도 학도호 국단장이 하던, 저 새끼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83년경부터 학생운동, 그러니까 학생회 부활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회가 생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박정희가 학생을 없앴어. 그리고 전부 다 학도국단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83년도에 대학 자유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총학생회 부활운동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들이 만들어진 게 그래서 이제 83, 4, 5, 6, 7 5년 동안 막 해갖고 학생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87년도에 전부 다 거리로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가 지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몇 번 하다가 김대중한테 지게 생기니까 대통령 선거를 없애고 그게 이제 70년대지. 대통령 선거를 없애고 지가 그냥 종신 대통령을 하기로 한 거야.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무슨 지 선거인단을 모아, 지네 팬들만 모아가지고 거기서 간접 선거를 해갖고 대통령이 돼. 그걸 전두환이가 그대로 따라해갖고 자기도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미친놈이 노태우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겠다 그래. 그게 87년도 4월 13일에 대통령을 간선제하는 헌법을 지키겠다. 그게 호헌 선언이야. 지가 그거 말도 안 되는 5공화국 헌법을 지키겠다. 호헌.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연인원 600만 명이 데모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87년도에 그때 또 박종철 죽고 이한열 죽고 박종철 죽고 이한열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87년도에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89년도였는데 89년도가 학생운동의 최절정이었어. 그래갖고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대학생들이 모이면 대학생들이 이제 전대협 무슨 발대식을 해. 전대협 발대식을 하면 10만 명이 모였어. 전대협 발대식을 하면 10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전투조라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랑 맞서는
대학생들 이렇게 그 사수조라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 시위하는 학생들이 무사히 뒤로 빠질 동안 경찰의 진격을 막는 그런 저기 사수대가 있었는데 그 사수대가 약 10,000명? 5천에서 10,000명 정도가 사수대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경찰하고 맞설 수 있는 거의 뭐 부대처럼. 옛날에 91년도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외대하고 경희대하고 같이 범민족 대회라는 걸 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외대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경희대가 다 막힌 거야. 경희대를 전부 다 입구를 막아가지고 경희대로 올라오는 골목들을 다 막아서 그 대학생들이 들어오질 못했어. 근데 외대는 이제 자유롭게 들어가지만 외대에서 경희대로 가는 대문을 또 다 걸어 잠그고 못 가게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학생들 넘어가라고 막 이렇게 손을 막 모아서 여학생들을 올려주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옆에서 웬 무리가 나타나 몇백 명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얘네들이 큰 해머를 들고 외대 벽을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넘어가 막 이러면서 그 딱 손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받쳐주고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들이 시커멓게 생긴 애들이 쑥 와가지고 우리를 보더니 벽을 부시는 거야. 벽을 부셔갖고 우 그래가지고 수천 명 후루룩 들어가 버렸어. 나중에 그 벽 부신 애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광주에서 온 애들이래. 조선대하고 전남대. 조선대 전남대의 전투조 애들은 거의 뭐 무서운 애들이었어. 그래갖고 서울에서 나름 사수대 하던 애들이 깜짝 놀랐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르르 몰고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그 통일운동을 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92년도부터 문제가 생겨. 학생운동 조직이 분열을 하고 그래가지고 92년 3년 이 당시에 그 저기가 생겨.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한총련. 그 한총련이 93년도에 생겨요. 근데 이제 한총련을 만들 때 사실은 이제 나 같은 사람 반대했어. 왜냐하면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이 뭐 한국 대학생 총연합회 연합이라는 거였는데 그 강령과 규약이 무슨 공산당 강령 같았어. 그래서 이거는 총학생회는 대중조직이고 이 대중적인 학생회 운동에 이 한총련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몇몇 사람이 밀어붙인 거야. 그리고 애들을 전국에 이제 각 단과대학 학생들이 들어가서 대의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3일 동안 안 내보내준 거야. 동의할 때까지. 한총련 강령 규약에 동의할 때까지 안 내보내줬어. 그래갖고 우리 단대장도 들어갔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동의할 때까지 못 나가게 했다. 그렇게 강제로 만든 게 한총련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내가 그랬어. 한총련을 딱 보면서 나는 그때 학생운동을 접었어. 그 순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3년 안에 학생운동 망할 거다. 이게 그 소위 학생들의 자주적인 결단을 중시한다라는 학생운동가들이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강제로 이거는 독재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학생운동은 3년을 못 갈 거다. 그리고 내가 93년도에 딱 예언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95년도인가 6년도에 연대항쟁이라고 연대 사건이 터져. 그래갖고 그 연대 사건으로 그 전국의 총학생회 장단이 싹 잡혀 들어가. 거의 대부분이 잡혀 들어가고 학생운동 했던 애들이 전부 다 조직적으로 털려요. 그래갖고 학생운동이 사라지게 돼. 그게 95년도의 일이야. 그지? 95년인가 6년도에 연대 항쟁이라고 했어요. 연대 항쟁. 연세대학교에서 그 한총련 학생들이 모여서 뭐 김영삼 정부하고 싸우겠다고 대대적인 그 시위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구속자가 나오고 그때 총학생회장들이 전부 다 잡혀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학생운동이 순식간에 꺼져버려.
그 사건으로 학생운동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96년도부터 소위 이제 그 뉴라이트 교수들이 그 학교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총학생회가 대부분 비운동권 애들이 뽑혀요. 비운동권 애들이 총학생회장으로 뽑히고, 그러면서 이 스펙 중심, 그러면서 막 김영삼 주장한 게 그거 아니야. 무한 경쟁, 스펙 중심. 그러면서 96년도부터 대학생들이 오로지 스펙 되는 거야. 그러다 1년 만인가 2년 만에 IMF를 맞고, IMF가 되면서 아이들이 취직길이 막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청년이 취업이 안 된다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학생운동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의 학점만 따려고 그래버린 거야. 그게 96년부터예요. 96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 20년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싸우질 못한 거야. 그러다가 학생들이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게 언제였냐? 이명박 때 그 미국산 소고기 문제점,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그때는 그래도 많지 않았다가 언제 많이 나냐면 반값 등록금 문제. 이명박이 반값 등록금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래갖고 반값 등록금의 약속을 지키라고 2009년, 10년 이때부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이래갖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에 대한 굉장히 환상이 퍼졌어. 결국 안철수한테 막 대학생들이 열광하다가 2012년에 안철수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것도 부산대가 중요한 기점이었어. 부산대에서 안철수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강당이 터져나갈 듯이 애들이 모였던 거야. 그런데 가을인가 겨울에 안철수가 부산대에서 강의를 잡았는데 500명도 안 간 거야. 그거 찾아봐요. 그게 2012년에 봄에 5월 달인가 부산대 강연을 할 때 강당이 떠나갈 듯이 애들이 모였다. 터질 정도로 애들이 모였다면서 안철수 열풍이라 그랬어. 근데 애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그 뒤에 몇 달을 딱 지켜보더니 정말 이 아이들이 대단한 거야. 그 겨울에 안철수가 이제 자기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문재인이 아니라 자기로 단일화해달라는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부산대에서 추억의 강연을 다시 한 거야. 그래서 부산대 애들이 자기를 막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었는데 500명밖에 안 왔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개망신 당하고 결국 대선 경쟁에서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부산대에 얽힌 이야기.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게 소위 이제 부산대는 아직까지 그래도 그 총장을 직선제를 했단 말이야. 교수들이 모여서 총장 직선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부산대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라고. 그래서 간선제로 바꾸라고 막 강요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부산대 총장이 이 직선제로 뽑힌 사람이었고 직선제를 지키겠다라고 막 약속을 하고 갔는데 교육부에서 압력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간선제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중에 한 교수님이 그 투신하면서 이 대학 민주화를 지켜야 된다. 그 내가 볼 때는 지금 부산대가 이번 사건으로 가장 민주적인 현재 부산대가 그 가장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성지로 거듭나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거듭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간선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교수들이 직접 교수 학생들이 다 같이 총장을 투표했어. 그게 직선제야. 저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 학생이 총장 선거를 했어. 그래갖고 총장을 직접 학생들이 뽑는 거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선생님다운 그 사람들을 총장으로 뽑는 게 직선제, 직접 선거. 그런데 지금 그 직접 선거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 직접 선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게 이 고대에서 바뀐 제도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교수님이 그 부산대 교수가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면서 대학 민주화를 사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대학 강사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갖고 대학 강사들한테, 대학교 그 시간 강사들한테 전부 다
무슨 뭐더라? 자영업장가로 등록을 하게 한 거야. 사업신고서를 내게 했어. 그래갖고 이 사업신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걷겠다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 강사들은 정말 소득이 200도 안 돼. 150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야. 근데 그 사람들까지 강제로 전부 다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그래갖고 그 사업 소득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수강료, 푼돈을 그거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이명박 때 준비대상 박근혜 때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아요? 예. 아니, 이명박 때부터 시행됐던가? 그래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제 이 대학 강사들에 대한 착취, 그리고 각 사립대학들의 문제점이 사실 그렇잖아. 뭐 능력 있는, 잘 가르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대학 사립재단에 끈있고 빽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이 교수되고, 아니면 김무성 딸, 그런 애들이 막 교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온 능력자들은 돈 없고 빽 없으면, 부모의 빽이 없으면 대학교에 교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우리 사회에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갖고 와서 지금 정신 이상에 걸려있는 우울증 치료받고 정신 치료받는 박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7명인가 돼요.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심정으로 공부만 한 거야. 공부가 제일 좋았던.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박사학위를 따봤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외국에 가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서 박사학위 따갖고 온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수가 안 되는 거야. 왜? 집안에 빽이 없으면 교수가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30, 40대까지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왔는데 어느 자리에서도 교수를 받아주질 않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대학에서도 교수가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시간 강사들이 막 자살을 했어요. 그게 2008년 9년에 그 시간 강사들이 막 자살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처우 개선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더니만 법으로 만든 게 대학 강사법인데, 결국 그래서 무슨 시간 강사들한테 처우가 좋아진 게 아니라 결국 소득을 추적해서 세금 걷겠다. 그게 결론이었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러면서 이 대학가에서 소위 고대 미친 교수 같은, 이 위안부가 자기가 원해서 갔다는 동, 위안부를 자기가 원해서 갔다는 동, 돈 벌고 싶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동,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 사람이 할 소리야?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런 교수들이 가르치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그래서 옛날에 고대 어떤 여자애가 학교를 그만뒀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 2008년인가 9년에 어떤 여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이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그때 이미 고려대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 안 나오면 사람 취급 안 해주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스카이 가라고 막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 된다. 애들 디립다 괴롭히잖아. 그런데 가서 저런 개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저런 잡소리를. 그거 몰라요? 지금 그래갖고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생들이 지금 데모하러 나왔다니까? 근데 지금 이 데모하는 아이들이요, 소위 고대 경제학과 아니야. 고대 경제학과면 소위 취업을 위해서 애들이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도 차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생회에다 꼰질러가지고 교수가 이런 짓을 했다. 그거 일러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갖고 고대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걸, 과연 이걸 얼마나 애들이 받아칠 줄 모르겠는데, 이번에 고대 애들이 그냥 참으면, 이번에 고대 애들이 이 교수를 그냥 냅두면, 그럼 내가 볼 때 이 고대 애들은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살 것 같아. 이건, 그리고 이 고대뿐만이 아니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뉴라이트 교수들이 뻘소리 하는 거, 그런 내용 녹음하세요. 녹음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언론사에 보내세요. 아니면 언론사에 보내는 게 걱정되면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받아서 넘길게. 그래서 전국의 뉴라이트 교수들이 개소리 못하게, 전국의 뉴라이트 교수들이 개소리 못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돼. 이대로 가만두면 우리의 미래가 사라져요. 지금은 우리 학교 교수들이나 교사들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역사 문제,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늙어. 지금 우리 40대가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엔 누가? 지금 이런 미친 교수들한테 배운 애들이 교수가 되고 선생이 돼서 잘못된 역사를 마치 사실인 양 가르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살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 부산대 그 대학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이 고대 미친 교수 이 퇴진 운동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이 학생 운동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학생들이 이 사회적인 진실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대학생 때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 근데 요즘에 사실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더 진취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거의 막 공부만 하고 순종적인 애들이 대학을 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공부 말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좀 성적에 매여 있는 애들보다 아직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 4.19도 초중고생이 일으킨 거.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얼마 없었어. 대학생들이 얼마 없어갖고 4.19 혁명도 초중고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초중고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4.19 혁명의 주력군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교수들이, 그래서 김주열도 그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나이대였잖아요. 고1이었어, 고1 김주열이. 그래서 그 김주열 열사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학생복 입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복 입은 아이들이 막 이승만 물러가라.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들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 쫓겨나요. 그리고 87년도에도 마찬가지야. 87년도에도 그 대학생 중심이, 물론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지만, 고등학생들이, 87년도에 고등학생들도 그 60항쟁에 관심을 가졌어.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이 어쩔 수 없이 그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중고등학생이 들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뀐다. 2008년에 그 소고기 광우병 소고기 반대 투쟁할 때 그때도 중고생이 주도했잖아. 중고생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데모하는 바람에 어른들이 깜짝 놀라갖고 따라 나간 거야. 그게 2008년 그 광우병 소고기 문제였다. 그래서 중고생들이 들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것과,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그 오로지 스펙 지금요 서울대 졸업생들도 절반 이상이 취업을 못해. 그거 알지? 연고대도 마찬가지야. 서울대 연고대에서 무조건 스펙 쌓기. 그래서 이 스펙만 쌓고 교수한테 아부하고 교수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취직 잘 될 것 같지?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그 인분 먹는 인턴 되는 거야. 인분 먹는 조교. 이 교수들이 이게 뭐 성적 추행을 다 넘어서서 남자 그 조교를 고문한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이 대학이 갈 때까지 갔어. 이런 대학을 우리가 애들한테 가라고 강요하면 안 돼. 그러면서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이 사람 취급 못한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갖고 1억 가까운 돈 대학교에 등록금으로 내고 공장 다니는 사람이야.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등록금으로 내고 공대를 졸업한 다음에 공장 가서 노동을 해. 그거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차라리
차라리 그 1억을요, 그거 모아놓고, 그걸로 뭐라면, 해외여행을 가라고. 그럼 세계 일주로 3번을 할 돈이야. 배낭여행으로. 근데 그 뭐하러 그 짓을 하냔 말이야. 뭐하러 그 공대를 나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해. 옛날에는 공대를 나오면 기계를 설계하거나, 기계를 설계하거나 공장을 짓는 일을 했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지금은 단순 노동인데 공대를 나온 사람들을 공장 노동자로 쓰면서 월급 얼마죠?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줘. 12시간씩 맞교대 시키고 200만 원 주는 게 다야. 이 나라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대학이 잘못되면서, 대학이 95년 이후로 20년 동안 죽어가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썩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학을 바로 세워야 된다. 대학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막 무조건 대학 가라고 그러지 마라. 돈 많이 준 등신되는 거야. 요즘에 대졸자하고 고졸자의 차이가 뭐냐?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고, 대졸자는 대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다. 뭐하러 돈을 그렇게 써? 그럼 대학교 가서 무슨 인문학적 교양을 쌓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망치부인 방송 듣고, 대학생들이 그 일배하고 앉아있잖아. 그리고 망치부인 방송 듣고, 팩트예요? 막 그러다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망치부인님, 제가 처음에, 철이 없어서 용서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억지로 막 무슨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가라고 애들 들볶지 말자.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대학 공부를 하고 싶잖아? 차라리 방통대를 가라고. 방송통신대학을 가면 거기서 돈은 작게, 이 등록금은 낮은 금액으로 졸업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일반 지방 사립대학 나온 것보다 인정해줘. 인정해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차라리 나라에다가 등록금으로 바칠 1억 원을 8천만 원 뚝 띄어서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 2천만 원만 투자해서 방송대 졸업해라. 그게 내가 볼 땐 인생이 더 나은 거고, 예. 실제로 지금 각 대학에 너무 수준 이하의 이 뉴라이트 교수들, 어떻게 제자한테 똥을 먹여. 그런 미친 게 무슨 디자인 계통의 권위자라 그러면서, 무슨 새누리당의 자문위원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학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8년째 했다? 그때만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는 거야.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의 숫자를 줄이는 거야. 지금 이제 대학의 숫자를 줄이는데, 어떤 애들을 살려두겠어. 지금 새누리당 모 의원도 지네 아버지가 사립대학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박근혜 사립대학, 새누리당 의원 사립대학, 그런 대학들은 살려주고, 나머지 대학들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어. 정권에 협조적이고 정권에 순종적인 대학은 살려두고 정권 비판적인 대학은 없애버리겠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대학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야.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대학생들이 데모한다면 격려해줘야 돼.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옛날에 87년에 내가 우리 엄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그만 또 데모대를 만나갖고 버스 안에서 갇혔어. 버스 안에 갇혔는데 빌딩에서 막 휴지를 집어 던지는 거야. 저 빌딩에서 막 휴지를 막 창밖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야.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그게 뭐냐면 87년도에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남자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메고 다 같이 거리로 나온 거야. 거리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시민이 된 거야. 근데 여직원들은 전화 받고 사무실을 못 비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쓰려고 갖고 있었던 휴지를 바깥에 던져준 거야. 최루탄 때문에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애들이 막 토하고 그랬거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괴로울 때 그거 쓰라고 빌딩에서 한없이 휴지가 내렸던
그 장면이 나는 정말 그걸 현장에서 목격했었던 게 나는 지금도 참 그 감동이 돼요. 그게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그런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초등학생까지 들고 일어나갖고 4.19 혁명 일으키고 87년도에는 직장인들까지 나와서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같이 시민 전두환의 호원을 철폐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따내고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했던 여직원들이 그 휴지를 던지면서 응원했던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야.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요즘에 우리 박근혜 정부를 보면 정말 그 폐악이 극에 달했잖아. 그죠? 이 폐악이 극에 달해서 요즘 보면 많은 진보 세력들이 절망하는 것 같아. 정치권은 뭐 이놈 신당 저놈 신당 개나 소나 신당을 해. 그래갖고 결국 이제 내년도에 그 신당 몫으로 공천받고 그러려는 거 아니겠어? 개나 소나 신당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야권이 분열되어 있으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희망도 없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사실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되게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35년부터 45년까지 그 10년 동안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민족운동가들이 운동을 포기했다.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그 극악함이 극에 달하는 거야. 너무너무나 극악해지니까 극악 무도한 짓을 막 하니까 민족운동을 하던 그 지식인들이 포기를 한 거야. 일본은 이길 수 없겠구나. 저놈들은 저놈들한테 잘못 지키면 다 죽겠구나. 그 당시에 그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운동가들을 설득했냐 하면 큰일 났다. 조선 총독부에서 그 총독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이러다 조선 사람들 씨가 마를 거다. 그러면서 설득했대. 그래서 많은 문인들, 많은 학자들,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이러다가 조선 사람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일부를 희생시켜서라도 조선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징병징용가라고 그런 글을 쓰게 된 거야. 결국 그들이 그래서 지금 그게 친일의 역사로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죄가 있지요. 같은 시기에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 있는 민족운동가들이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꼬드김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래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민족운동을 포기하고 일본에 붙은 거 아니야.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결국 민족정신을 버리고 지금까지 대대로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니? 네가 엄마한테 용돈 주는지 어떻게 알아? 외제차 얘기는 왜 지랄이야?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막 누구야 군인들한테 뭐 특박을 쐈네, 특식을 쐈네. 그러면서 막 정말 잡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경남의 홍준표 진짜 미친 게 틀림없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막 돈 없는데 막 골프대회 열고 뭐 너무 당당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경남의 제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자들이나 또는 박근혜의 막 미친 듯한 모습을 보면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야. 아, 안 되는구나. 저것들은 망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교묘하게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 니네들이 아무리 여기서 일해봤자 너네들이 아무리 일해봤자 박근혜를 못 이긴다. 이명박 박근혜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차라리 이 땅을 떠나자. 내가요 소위 그 헬조선 그런 거 요즘에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들이 쓰더라고. 난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든 애들이 누굴까? 나는 그 헬조선 얘기를 막 퍼뜨리고 있는 애들이 만든 애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 퍼뜨린 애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
내가 볼 때 걔네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소위 그 뭐라 그러나 대학생들 중에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외국 국적을 있는 놈들 부잣집 자식 새끼들이 부잣집 자식 새끼들이 지금 국적을 포기하잖아. 국적을 포기해서 군대를 안 가. 옛날에는 있는 집 그 뭐라 그러나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는 뇌물을 주고 병역을 뺐어. 요즘은 그런 애들이 별로 없대는 거야. 이게 뭐 90년대 중반 이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래서 이제 병역을 부잣집 애들도 다 병역을 지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부잣집 새끼들은 80년대부터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있는 집 자식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 권력자들이 80년대에 다 미국 유학을 한 거야. 70년대 80년대 미국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나와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와온 애들 70년대생 80년대생 부잣집 자식들은 90년대부터 군대를 안 갔어. 군대를 안 간 이유가 뭐야?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국적을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였어. 우리가 몰랐어. 원정 출산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지금 정부의 요인들이 소위 70년대 80년대에 국가의 돈으로 외국 유학을 갔어. 국가 장학금으로. 그러면서 얘네들이 거기 가서 자식을 낳은 거야. 걔네들이 거기서 국적을 깐 그 속지주의에 따라서 그 땅에 태어난 애들한테 국적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16살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야. 걔네들이 80년대 태어난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90년대부터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안 간 거야. 그 인원이 몇 명? 며칠 전에 기사 났어. 국적을 포기해갖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애들이 수천 명이야. 수천 명인가? 하여튼 어느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인가.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군대 갈 때 돼가지고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외국 국적으로 38살까지 사는 거야. 유승준처럼. 유승준처럼 외국 국적으로 38살까지 살다가 38살 때 돌아오는 거야. 우리나라로. 왜? 그때까지 자기 재산은 고이고이 모셔놔. 왜냐? 외국은 38살 넘어가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되게 많이 부과한단 말이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38살쯤 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재취득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탈세하기 좋은 나라로 돌아온 거야. 현직 외교관 자녀 152명, 이중국적자 90%는 미국,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 기사를 찾아봐봐. 내가 며칠 전에 본 기사인데,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한 자들.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기피한 애들 숫자가 며칠 전에 나왔었거든요. 몇천 명이라고? 그것 좀 찾아봐봐. 유승준은 국적을 포기하고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걔는 우리나라 입국이 금지되어 있어. 그죠? 예. 이 외교관 자녀만, 현직 외교관 자녀만 152명이야. 우리나라 외교관이 152명 정도 되지 않나? 현직 외교관이 한 100몇십 명 돼요. 국가가 100몇 개밖에 없고,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나라마다 외교관이 가지 않아. 예. 최근 5년간만, 맙소사. 그래,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봐야 돼.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소위 헬조선 얘기하는 거, 나는 얘네들한테 그걸 뭐라 그러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라고 봐. 헬조선 그러면서 젊은 애들더러 외국 가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외국 가서 아파트 있고 다 살만해. 해외 여행 다니고 놀고 먹고 살아. 그렇잖아. 왜 무슨 금수저 얘기 나오잖아. 금수저 여자 아나운서 뭐 유럽 여행 다니고 블로그 운영한다고. 그 여자 아나운서만 그러겠어? 죄 외국 가고 마약 빨고 그러고 지내는 거 아니야. 대마초 빨고 마약 빨고 그러면서 막 그 난자파 섹스 파티하고 그러면서 38살까지 있다. 38살 되면 지네 지분 유산 받으러 들어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게 최근 5년간 16,000명이래. 이 새끼들 전부 다 입국 금지시켜야지. 안 그래요? 진성준 국적 포기 병역 면제자 최근 5년간 16,000명.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30명 포함. 이게 무슨 얘기냐? 고위 공직자 자녀, 걔네들을 포함해서 친인척들 따지면 30명이 그랬단 얘기야.
최근 5년간 16,000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런 거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진성준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 포기 병역 면제자는 2011년에 3,470명, 2012년에 2,842명, 2013년에 3,075명, 2014년에 4,386명, 2015년에 2,374명으로 지난 12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새끼들 전부 다 입국 금지 시켜야지. 안 그래요? 특히 올해 상반기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은 2,374명 중에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 30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다. 이와 관련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엄격한 규제와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이들은 상속,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것 외에는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거 금지시켜야지. 상속과 증여를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이들이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먹튀라며 국적 포기 병역 면제자에 대한 엄중한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 널리 알려야 될 문제 아니에요? 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16,000명? 16,000명이야, 16,000명. 5년 새. 5년 동안 국적 포기해서 병역 면제받은 새끼들이 16,000명이야. 이 새끼들 입국 금지시키고, 건강보험 혜택 못 받게 하고, 상속 증여를 금지시켜야 정상 아니냐? 없는 집에 태어나서 단지 서민이란 이유로 군대 가야 돼. 우리 조카가 지금 군대에서 무슨 박격포를 또 훈련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2주일 동안 내리 100m 속도로 달려서 그 박격포를 쏘는 그 삼각대를 설치해야 된대. 그거 2주일 받고 나가지고 이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야. 발목 관절에서 띡띡 소리가 난대.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없는 집 자식들은 남편이 없고 엄마가 과부인데 그래도 그런 애들을 잡아다가 군대에 쳐넣어. 얘가 돈 벌다가 갔어. 걔가 돈 벌다가 군대 가는 바람에 우리 동생 생활비가 없어. 그런 애 잡아다가 군대에 넣어놓고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있는 집 새끼들은 저렇게 병역을 면제받아. 나중에 징여받고 상속받고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마 야당 의원 자식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야당 의원들이 그런 법 못 만들게 하는 거겠지. 나는요, 무조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무조건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새끼들의 평생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 안 그래요? 박원순 아들은 병역을 필했어. 너 박 시장한테 보내서 고소 자료로 쓰라 그럴 거야. 이 병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새끼들은요, 유승준처럼 평생 입국을 금지시켜야 돼. 국적 부활도 못 시켜야 돼. 징병제도를 없애든가, 강제 징병제도를 없애든가, 이 5년 새에 16,000명 뿐만이 아니라, 지금 90년대부터요, 지금 얘네들이 들어올 때야. 90년대에 그 국적을 포기해가지고 병역 면제받은 새끼들이 90년대부터 생겼대. 그 90년대부터 병역 면제받은 새끼들이 38살쯤 되는 거야. 38살쯤 돼서 이제 국적을 부활시키려고 그럴 때야. 그래서 이거 온 국민이요, 이거 막아내야 돼요. 국적 포기해서 병역 면제받은 새끼들은 영구 입국 금지. 그리고 그런 새끼들한테 상속도 증여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상속도 증여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러려면 진짜 혁명이 일어나야 돼. 이런 법 만들려면 진짜 정말 혁명이 일어나야 돼. 이런 새끼들이 지금 나라를 움켜쥐고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유승준이랑 똑같이 하라고. 유승준도 절대 돌아오면 안 되고 국적 복귀 못하게 해야 되고 똑같이 입국 금지 시켜야 돼, 이 새끼들. 상속도 증여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놈이 지네 아버지 재산 증여도 못 받게 해야 돼. 외국에 생활비 끊어버려야 돼, 이런 새끼들은. 쳐죽일 놈의 새끼들이야, 아주. 우리 서민 자식들은 말이야. 서민 자식들은 아무리 내가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혔어.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엄마도 암에 걸렸는데 아들이 혼자 있는 아들을 강제로 군대에서 끌어갔어요. 강제로 군대에서 끌어갔어. 군인수 모자라다고. 그러면서 내가 또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뉴스. 요즘에 애들이 군대를 가고 싶어도 입대가 안 된대. 입대가 안 되는 이유가 군인 숫자가 많기 때문이래.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조카 부대에서 제대할 때 제대해야 되는 시점에서 병역을 연기시키는, 그걸 무슨 상사라 그러더라? 무슨 하사? 그거 있잖아. 왜 그 제대해야 되는데 제대를 연장하는, 제대를 연기하는 그런 그 전문하사 제도. 전문하사 제도를 그 인원수를 채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는 빨간 인주가 묻어있고 전문하사 신청이 되어 있더라. 우리 조카가 맨날 잘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쥐고 잔대잖아. 잘 때 이게 찍어갈까봐. 농담처럼. 그 전문하사 제도라는 거를 두면서 애들 제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꼬시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왜 전문하사 제도를 두면서 애들 입대를 막냐고. 나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냥 지금요, 이 나라 국방이 돌아가는 게 지금 이제 국방부가 개판인 거야. 국방부가 개판인 거야. 여러분, 지금요, 그거 뭐지? 비행기 말이야. 누가 나한테 어제 메일을 보냈어. 누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비행기의 핵심 기술은 원래 어느 나라에서도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저께 메일을 보낸 걸 나는 방송 끝나고 봤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국의 그 F-35를 대당 1,몇백억에 사기로 했대. 1,몇백억을 주고 비행기를 사기로 했는데 그게 비싼 값에 사기로 한 거래. 그러면 그 비싼 값에 사기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약속 때문에.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1,몇백억을 주더라도 그걸 사기로 했다는 거야. 한국형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비행기를 사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F-35 전에 F-15기인가로 F-15기로 한번 결정이 됐다가 막 이 공군 장성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막 그 항의를 해서 F-15는 빼고 F-35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것도 수상해. 그런데 이 F-35의 핵심 기술은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방위산업청에서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똑바로 하지 않았대요. 똑바로 하지 않아서 정신 말짱해졌어. 자, 잠깐만요. 이거 또 저기가 나오겠지, 광고가? 안 나오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손석희 앵커 개인 사정으로 제가 이번 주 뉴스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미국의 F-35 40대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개발하려고 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도입하기로 한 F-35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7조 3천억여 원의 40대를 들여오기로 하면서 25가지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 기술은 A사 레이더 체계. 탐지 거리가 멀어도 정확도가 뛰어나고 수십 개의 타깃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현대 공중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A사 레이더 등 4개 항목의 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술을 이전해주고 이런 4가지를 지금 기술을 이전 못 해주겠다는 아닙니까? 그거 해준다 해서 우리가 F-35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이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당장 2025년까지 약 20조 원을 들여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중계방에서 헛소리가 하나 올라옵니다. 사긴 샀어야 함. 일본, 중국을 견제하려면. 야, 일본을 무슨 견제를 해. 지금 우리나라 일본하고 군사 동맹 맺은 거 몰라? 견제는 나발? 생각 좀 하고 살아. 어? 일본을 무슨 견제를 해. 우리나라 군사정보 지금 일본에다 다 갖다 바치고 있는데. 너 자객이지. 아주 그냥 요즘에 말이에요. 곳곳에 자객들이, 곳곳에 자객들이 지금 포진해 있어요. 어저께 나더러 대왕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살살 꼬시더니 말이야. 그지만 오늘은 오미자 애기인 것처럼 오미자 술을 보내가지고 내가 아까 죽는 줄 알았어. 지금 막 얼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오미자 자객이 오대 이제는 막 이 중요한 이 F-35 얘기하는데 사긴 샀어야 함. 이런 나 혈관 터져 죽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지. 너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 같아. 미치겠다. 여러분 자백하건대 오늘 방송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시 검사하셔야 돼요. 검증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미자 그 진액인 줄 알고 그걸 탔어요. 점심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면을 먹고, 라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지난달에 먹고 라면을 못 먹었는데 라면을 내가 참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짰던 거야. 오미자 액을 타가지고 이제 벌컥벌컥 마셨네? 근데 김맛이 쓰더라고. 이게 술이었던 것 같아. 근데 틀림없이 오미자 액이라고 받았는데, 그게 중간에 이게 발효가 됐나봐요? 이게 술이 됐나봐. 그래서 오늘 얘기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꼭 검증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지금 얼굴이 좀 빨갛죠? 나도 오늘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한 얘기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색해서 사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 F-35는 그래서, F-35는 원래부터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 방위산업청에서 그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핵심 기술 이전을 안 해주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을 안 썼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7조 원을 날리게 생긴 거야. 껍데기만 사는 거야, 껍데기만. 이거 그러면 이 방위산업청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노무현이 만든 거 아니야. 원래 노무현이 만든 건 방위산업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노무현이 방위산업청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방위산업청을 이명박이 그 멤버를 싹 교체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방위비리청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뒤로 거기서 로비가 되고 그 오만 잡짓거리가 거기서 다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방산비리가, 지금 방위산업청, 납품가 뻥튀기, 공익제보, 묵살, 이런 뉴스도 있었군요. 잠깐만 봅시다. 원래 방위산업청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 방산비리를 막을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명박이 그 멤버들을 지사람을 딱 심어 놓으면서 그 뒤로 방위비리청이 된 거야. 공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깡통 암호 장비를 19억 원어치나 샀다는 내용, 어제 저희 JTBC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넉 달 전에 방위사업청에 제보가 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 프로그램도 안 담겼는데 시중가 2,000원짜리 SD카드를 26만 원에 사들인 겁니다. 이런 미친. 공군이 이 스마트폰용 보안칩을 구매한 건 지난해 말. 모두 19억 원이 들어갔지만
사실상 쓸모없게 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이런 문제가 증거와 함께 방위사업청에 공익 제보됐습니다. 그러나 곧 조사하겠다는 답변 말고는 넉 달째 묵묵부답입니다. 납품 비리와 함께 제보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납품업체가 원가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개발자나 생산이 아닌 인원들한테 생산하는 척 해라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생산 인원인 것처럼 속여서 허위로 많이 인원을 부풀려서 낸 그 제출업 원가를 낸 거죠. 인건비 부풀리기를 감추려고 현장 실사 때는 사내 조직도를 숨기고 내부 전산망을 바꾸기도 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한 개 2,000원짜리 SD카드를 26만 원에 납품받았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험평가까지 다 완료를 했고 금년 말까지 해서 다 정상적으로 전력화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공군은 현재까지도 암호화 기능 시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암호 장비에 대한 전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가 국방 예산이야. 이 2,000원짜리 26만 원에 사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 10%의 방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국방 예산은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요, 국가 기밀이라 하면서 제대로 보고도 안 해요. 제대로 보고도 안 해. 이게 2,000원짜리 26만 원에 걸린 거, 이거는 극히 일부만 걸린 거야. 특히 그 다음에 왜 김광진 의원이 또 밝혀낸 거 있잖아. 독도함 고장도 김광진 의원이 밝혀냈는데, 그것도 고장 나서 밝혀진 거야. 그 통영함 문제도 그거 세월호 사건 안 났으면 몰랐어. 그 통영함을 만들면서 1,몇백억인가 들어갔잖아. 아니야, 그것도 돈 더 들어갔나? 하여튼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통영함을 만들었어. 그런데 통영함이 원래 뭐냐, 구조 선박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구조함이 출항을 못했어. 대통령하고 그 군 최고 수뇌부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이걸 띄우겠다고 막 잘난 척을 했는데 못 띄운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 달려있는 그 수색 장비가 42억짜리 소나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억짜리 어군 탐지기야. 일반 어선에 달려있는 어군 탐지기를 42억에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출항을 못하면서 나머지 장비들도 다 뒤져보니까 그 배 한 척에서 수백억인가 수천억이 나왔어. 어마어마한 돈이 빼돌려졌다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해군 참모총장이 구속된 거야. 이 방위산업 비리, 솔직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권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우리나라의 권력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누구냐 하면 노태우 이전의 군부 권력, 소위 하나회라는 군 엘리트, 지네들 말로 엘리트, 우리가 볼 때 군꼴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리나라를 움직였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하나회 출신 아니야? 그걸 김영삼이 90년대 깨버린단 말이에요. 하나회를 깨버리고, 그래서 이제 군부 내에 그 특정 계파가 사라지게 된 거야. 그 뒤에 그래서 그 90년대 김영삼이 하나회를 깨기 전 군부의 이런 방위산업 비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려갖고 세력을 키워온 놈들, 그들이 있고, 또 김영삼이 96년도에 집권한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23년 동안 소위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재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 그래서 군부 권력 출신과 그 다음에 이 재벌 권력, 그들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양대 권력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재벌들은 돈이 어디서 났겠어? 국민들 삥 뜯어서 났겠지. 그지? 그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 국민들이 그러면 군부는, 그 군부 권력 세력은 소위 전두환한테 아직도 고개 숙이는 새끼들, 그놈들은 왜 고개를 숙일까? 그놈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방위산업 비리와 관계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봅시다. 그 얼굴이 빨간 털, 자, 이 뉴스 타파에다가 그렇게
그 개표 부정한 사람들이 왜 그걸 안 다루느냐고 그렇게 두고두고 욕을 했나봐.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드디어 이 개표 부정 얘기를 다뤘어요.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마지막 단계는 개표입니다. 당연히 개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표 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2년 대선이 대표적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때 개표장 촬영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은 전국 252개 개표소 중 28곳입니다. 개표와 관해 제기되는 의혹과 불신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합니다. 책상에 투표함을 쏟습니다. 1차로 투표지 분류기가 표를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합니다. 이른바 유효표입니다. 기계가 읽지 못한 표는 미분류표가 됩니다. 후보자별로 분류된 유효표와 미분류표는 모두 심사집계부로 넘어갑니다.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선관위 개표 매뉴얼에는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전략 유관으로 심사 확인하고 두세 번 번갈아 가면서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계가 한번 분류하고 사람이 두세 번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개표장 영상입니다. 한쪽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미분류표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후보자별 유효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유효표를 확인하는 쪽은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개수기에 넣어 몇 장인지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표가 섞이진 않았는지, 무효표가 포함되진 않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결과가 실제로 맞는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대구시 서구 개표소 영상입니다. 이곳에서도 심사집계부로 넘어온 유효표를 개수기로만 센 뒤 바구니에 담아 정리합니다. 역시 검증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은 규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개표 결과의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분류기 같은 게 요즘은 이제 옛날 초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분류가 돼요. 이제 좀 미심적인 거는 미분류로 나와가지고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유관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개표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합니다. 물론 이제 두세 번 매뉴얼대로 하면 좋지만은 개표 같은 게 사실 그 낮에 그냥 투표한다고 그냥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있다가 개표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선관위 직원들이 다 아니잖아요. 선생들도 있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뭐 정확하게 이제 지시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죠. 선관위에서 만든 매뉴얼이 큰 의미는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 매뉴얼에 있는 걸 갖다가 그 아니다 하는 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매뉴얼에는 아무리 기계가 예를 들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틀릴 수 있으니까 의관검사를 하락하는 건데, 실제 개표장에 가보신 분들이나 기자님 가보셨다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가 아실 건데, 그냥 매뉴얼대로만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거기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육은 다 그래 하죠. 경기도 군포시의 개표 영상. 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씩 꼼꼼히 살펴보는 대신 투표지 다발을 휘리릭 넘기며 대충 훑어봅니다.
분류된 투표지 한 다발은 100매. 100매를 확인하는데 10초 정도 걸립니다. 나중에는 이마저도 생략하고 뭉텅이로 넘기며 눈대중으로 살핍니다. 이때는 100매 확인에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 개표원과 다른 여자 개표원 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개표 사모님이 쭉 확인하듯이 이렇게 보면 개표한 게 이렇게 보여요. 표지 분류기에서 100m를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분류기에서 정확히 후보자별로 분류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게. 개표 최종 확인 과정인 선관위원들의 검열도 형식적입니다. 선관위원들은 화면에 나오는 이 선관위원처럼 집계 결과가 정확한지 수작업으로 최종 검열하고 상황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면 대다수 위원들이 투표지를 만져보지도 않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이 개표소에서는 한 여성 의원이 자리에 없는 위원들의 도장을 대신 찍습니다. 심사집계부의 수검표와 선관위원들의 최종 검열 모두 있으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 법령이나 개표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지키고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이 차이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어떤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취재 과정에서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100% 정확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신뢰를 한다고 해요. 그 시험 운영 과정을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가 홈표가 있었던 표들이 없기 때문에. 2012년 대선 때 쓰인 분류기를 제작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차율은 있을 수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아예요? 왜냐하면은 인식이 오차가 있을 만큼 애매하면 미분류로 다 빼버리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표가 섞인다든지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네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이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아니, 이 삼각형을 보고 이 표가 여기 기계에 보면 4번에 갖다 4번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야 한다는 거죠. 전에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보고 이 표를 잘못 보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죠. 5번에다가.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보완을 한 거죠. 이번 장치에서는. 이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의 수작업을 통한 확인 작업이 규정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일부 개표소에서 수검표는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개표가 끝나면 투표지는 상자에 넣고 봉인 작업을 합니다. 개표 매뉴얼에는 봉인할 때 위원장이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표 영상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위원장 도장을 대리 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도장을 위원장이 확인하기 전에 미리 찍어놓기까지 합니다. 도장 미리 찍어놔. 도장 미리 찍어놔. 도장 찍이 하나? 현장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한 직원이 투표지 보관 박스에 도장을 미리 찍기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제 위원장이 이제 투표구별로 해서 그걸 이제 이 포장해서 그 봉인한다, 사인 날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이 이제 실질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여를 한 거지. 예? 직접 그 사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렇게 개표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실제로 개표 결과에 오류가 발견된 곳도 나타났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투표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실제보다 86표 많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최종 개표 이후에 바뀐 겁니다. 선관위는 수작업 과정에서 집계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2단계인 이 개표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앞에 선행 과정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뭐 선거 과정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 선거는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개표소의 개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개표 상황표에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각종 오류들도 나타났습니다. 구미시 양포동의 한 투표구의 개표 상황표. 기계가 분류를 끝낸 뒤 2분 만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걸로 나옵니다. 수검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기계 분류가 끝나기도 전에 위원장이 결과를 공표한 걸로 나온 상황표도 있습니다. 심지어 개표 시작 전에 결과를 공표했다는 상황표도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공표 시각 기재를 빠뜨린다든지 아니면 20시를 18시를 기재한다든지 22시를 20시를 기재한다든지 이 시각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투표일지 분류기 제형 PC에 시각을 현재 시각으로 맞춰서 설정을 미리 해놔야 되는데 그걸 빠뜨려 가지고 개표 상황표에 실제하고 다른 시각이 표출된다든지 이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선관위가 언론사와 포털에 데이터를 미리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투표구 개표 상황표를 보면 해당 개표소 위원장 공표 시각은 밤 12시 16분. 하지만 선관위가 해당 투표구의 데이터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간은 이보다 앞선 밤 10시 35분. 선관위는 위원장이 밤 10시 때 결과를 발표할 때 시각 기록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입력했을 뿐이라며 보조사무원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도적인 부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표는 선관위가 하는 게 선관위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십만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부정이란 건 있을래 할래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단순 착오 기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해돼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개표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선관위의 부실한 개표 관리가 이른바 대선 부정 의혹까지 자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선거